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글재주가 없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제 이야기를 오늘은 써보려고 해요.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성인이 되어서 남편을 만났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남자가 있을까 생각하며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모든 면에서 훌륭했는데 일이면 일, 가정이면 가정, 똑똑함이면 똑똑함,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남자였죠.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저에게 늘 남편 잘 만났다고 늘 누누이 말하며 저에게 강조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전 완벽주의 남편의 성향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실수투성이 남편보다야 모든 면에 철두철미한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조차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한 뒤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가진 거 딸랑 몸뚱이만 가져온 네가 우리 아들 같은 애 만나서 얼마나 모든 걸 누리고 사니? 너 무조건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 해. 우리 아들이 딱 하나 단점이라면 보는 눈이 없다는 거다. 에휴, 진짜 왜 하필 너 같은 애를 만났다니? 어머니, 이제 좀 받아들이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항상 저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전 어머님한테도 정말 잘해드리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야? 네가 모자라니 모자란다고 하는 거지. 내가 뭐 트집 잡아서 말한다는 거냐?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우리 아들이 어디 너 같은 거 만날 군번이나 되는 줄 아니? 뼈 빠지게 공부시켜놨더니 엄한 여자 좋은 일만 시켰네 정말. 회계사인 남편이 늘 자랑스러운 어머님은 평범한 직장인인 저를 무시하셨어요. 결혼 때도 반대가 있었지만 신랑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힘든 시집살이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정말 한결같이 저에게 다정하고 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저절로 저한테 잘하니 시어머니가 절 미워하시지만 그런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에게도 정말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도 저를 미워하시는 건 여전했어요. 오늘도 엄마가 뭐라고 해? 내가 진짜 엄마한테 단단히 뭐라고 일러뒀는데. 미안하다. 너한테 내가 너무 면목 없어. 아무래도 어머님한텐 당신이 최고니까 내가 못마땅하신 거지 뭐. 항상 마음을 안 열어주시니까 그게 좀 속상하긴 해. 언젠간 풀리시긴 할 건데 참 그게 언제가 될지.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네가 마음 풀어. 아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한동안 못 갔는데 여기 용돈. 네가 좀 주말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그래. 내가 이번 주말엔 일이 있어서 같이는 못 가겠네. 하나뿐인 딸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거 받아. 아, 너무 많아. 용돈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데. 고마워. 엄마 아빠가 자기랑 같이 가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안타깝다.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잘하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이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항상 저에게 남편에게 더 잘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한 남편이었고 아주 훌륭했죠. 윤서방 같은 사람 없어. 얘기 들어보면. 너 시집 진짜 잘 간 거야. 아휴, 바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시험닭 한 마리라도 잡아주는 건데. 윤서방은 항상 주말에도 늘 바쁜 것 같아 안타깝다. 몸이나 골골거리지 말아야 할 텐데. 건강은 하지? 그럼 당연하지. 영양제며 식사도 내가 신경 써서 잘 챙겨서 괜찮아.
엄마가 윤서방 좋아해주니 좋네. 당연히 내 딸 이렇게 호강시켜주는데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이지. 다음엔 윤서방이랑 같이 와. 알겠지? 친정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 좋더군요. 정말 시집을 잘 간 것 같았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도 남편은 이렇게 제 마음을 잘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섭섭한 게 생겨도 마음이 참 잘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흘러갔는데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럴 무렵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서야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좋아할 줄만 알았던 남편은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자 조금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남편의 의외의 반응에 저 역시 상처를 받긴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그렇게 원하지 않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혼자 만든 아이도 아닌데 저렇게 반응을 하니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항상 다정하고 착한 남편이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정말 저에게 실망을 주었어요. 뭐? 임신?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좀 갑작스러워서 놀랍긴 하네. 그래도 내가 결혼 전에 말했듯이 나는 아이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밖에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당신이 결혼 전부터 아이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거 알아.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대놓고 실망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다. 아이는 나 혼자 만들었어? 당신 아이잖아. 일단 나중에 얘기해. 당신도 나도 지금 좀 그러니까. 아니 난 싫은 게 아니라 놀라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좀 진정해. 너도 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래도 생긴 아이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난 그래도 우리 아이 심장 소리 들으니 너무 벅차고 기분이 묘했는데 자기는 어쩜 그래? 난 그냥 자기랑 이렇게 둘이 알콩달콩 살고 싶으니까 그러지. 아무래도 나는 좀 누군가를 책임지고 하는 게 어렵거든. 남편은 오히려 당황하며 저에게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되묻더군요. 하지만 이왕 생긴 아이니 전 잘 키워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참 섭섭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처음으로 어색한 한 주를 보냈고 저와 남편이 대면대면하자 시어머니는 또 그게 제 탓인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호르몬 탓인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서러움으로 다가왔죠. 남편과도 대면대면한 데다가 시어머니마저 이러니 이 집에서 정붙일 곳이 아예 없어서 눈물만 흘렀어요. 그래도 본인들의 손주인데 어쩜 이렇게 대할까 싶기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더불어 속상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네가 뭘 어쨌길래 우리 병호가 그렇게 너랑 대면대면 한 거야? 병호가 어딜 그러려냐? 네가 분란을 일으킨 거지,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기분 안 좋으니까 어머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지. 한 명이 그런다고 그런가요? 뭐야? 그럼 우리 병호가 너한테 뭔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완벽한 내 아들인데. 네가 문제야, 다. 아니라고요. 그런 뱃속의 아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아빠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병호가 그럴만하다면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애를 쥐잡듯이 잡는 거냐? 이거 아주 은혜를 갚아도 모자를 파네. 꼴랑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야? 아주 웃기는 애네 이거.
이래서 없는 것들한테 잘해줘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데 애 키우고 싶겠어? 그럼 힘듦이 2배, 3배가 되는 건데 넌 어쩜 너만 생각하니? 어머님, 이 아기 어머님 손주예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이가 다 들어요. 그만 좀 하세요. 애 낳으면 남자가 고생이지. 요즘엔 애 없이 사는 부부도 많은데 넌 어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니? 참나.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임신 초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결국 계류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고 처음부터 묻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고 심장도 잘 뛰던 아기가 갑자기 떠났거든요. 처음으로 찾아온 새 생명이 저 때문에 유산된 것만 같아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유산을 하자 오히려 좋아하면서 저에게 더 잘해주더군요.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한지라 사실 이런 부분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죠. 그리고 유산을 하자마자 위로해주기는커녕 웃고 있는 그를 보니 솔직히 감정 없는 로봇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장 우울했고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크더라고요. 나 유산했어. 나 때문이야. 내가 꿋꿋이 이겨내고 참았어야 했는데 우리 아가한테 너무 미안해. 어떡해? 어떡하냐고. 오히려 잘 된 거지. 사실 아이 때문에 우리 사이 대면대면 했잖아. 우리 그냥 아이 없이 살자. 난 지금처럼 자기랑 이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게 더 좋아서 그래.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애도 축복 못 받고 태어나는 것보다 그냥 지금 이렇게 유산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음 추스르고 우리 잊어보자. 여기 카드. 오늘 카드 줄 테니까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랑 너 기분 전환 좀 해. 요즘 꿀꿀했을 거 아니야. 기분 실컷 풀고 와. 카드? 자기 진짜 말 쉽게 한다. 이거 받으면 내가 고마워 여보 이럴 줄 알았어? 어쩜 이렇게 생각이 짧아? 뭐가? 어차피 너랑 나랑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난 아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 이번엔 아이 생긴 건 실수이고 원하지 않았다고. 남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고 처음으로 이 남자는 공감대 능력이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저에게 저렇게 카드를 쥐어주며 기분을 풀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자 여태까지 내가 알고 존경했던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미 이런 계기로 남편에게 여러모로 실망을 하니 점점 남편의 단점이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완벽주의인 성향의 남편이 점점 강박적인 남편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제 마음도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그저 슬퍼하기만 하면서 살아갔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당신 쇼핑 좋아하잖아. 그래서 네 기분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해? 당신 너무한다. 꼴랑 이거 카드 주면서 날 위로한다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당신은 공감대 부족이야. 내 애만이 아니고 당신 아이야. 이렇게 유산된 거 우리 때문일 수도 있다고. 아이 갖고 매일이 살얼음 판이었잖아. 이렇게 공감 잘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너 힘드니까 카드 주고 위로해주고 이거면 된 거 아니야? 아이는 원래도 없었던 존재니까 계속 슬퍼하는 게 이상한 거지. 하여튼 이제 아이 얘기는 그만하자. 이왕 유산된 건데 그만 말해. 이미 유산된 걸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해? 그리고 아이가 눈치가 있었나 보지.
알아서 떠난 거 보면 안 그래? 그만해. 경악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 사유이지만 사실 그때는 아이한테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전 마음속에 죄책감이란 응어리가 찬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전 그 일을 계기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집에서 마음의 요양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서도 쉬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 집에서 요양을 하며 마음을 추슬렀죠.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팔자가 늘어진다고 타박을 주셨고요. 이 집 구석에 아이가 유산되고 슬퍼하는 건 저 하나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슬프게도 제 감정에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참, 네 팔자 늘어진다. 골랑 유산하고 일 그만두고 아예 눌러 앉았네. 본격적으로 우리 평호 등골 빼먹겠다는 심보지. 어머님, 같은 여자로서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아이 떠나보낸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이렇게 꼭 제 아픈 마음을 들쑤셔야겠어요? 아무리 어머님한텐 아들밖에 없다지만 그 아이도 어머님의 손주인데 너무하시네요, 정말. 너만 유산했냐? 요즘 유산이 얼마나 흔해. 태어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임신 초기에 자기가 간수 못해서 유산해놓고 널 떠받들라는 거야? 아주 웃기네 진짜. 너 그렇게 눌러앉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 거 나 못 봐. 알겠어? 그러니까 다음 주 내로 일 알아봐라. 집에서 띵가띵가 놀 생각 말고. 왜 우리 아들만 고생해야 돼? 너랑은 완전 생판 남인데 내 말이 틀려? 우리 회계사들이 난 이렇게 누구 하나를 위해서 사는 꼴 못 본다. 무조건 같이 일하고 같이 벌어야지. 너도 정신 차려. 시어머니는 조금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일을 하지 않자 더욱더 잔소리를 하셨죠. 그리고 매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차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집안일이라도 하라면서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하게 하셨어요. 남편에게 실망한 마음도 한가득이었지만 아이를 잊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렇게 지내는 것도 저 자신을 너무 피폐하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음은 속상하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남편과는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힘썼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늘 물질적으로만 저를 충족시켜주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 항상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열심히 살고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늘 아등바등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걸 알았지만 지금 제 심정으론 그래도 이번에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은 유산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만 같았거든요. 뭐 하나 마음을 풀만할 때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답니다. 당신 주말에도 일하고 늘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 그래도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좀 내 옆에 있어줄 순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속상한지 혹시 헤아려 봤어? 자기한테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거야? 아, 미안. 근데 회사가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너 일도 그만두고 좀 마음 좀 추스른 거 아니었어?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놈의 아기 타령 지겹다 진짜. 난 너한테 화내기 싫어. 그러니까 그만 좀 해. 그때 임신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우. 뭐라고? 화? 한 달 됐어. 그 아픔이 사라진 줄 알아? 얼마나 죄스러운데. 그냥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많은 걸 바래? 내 옆에서 시간 보내주고
마음으로 진정 위로해달라는 건데, 그걸 못해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쇼핑도 싫다, 카드도 싫다. 뭐 어쩌라는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너 원래 이런 애였냐? 아우, 지겨워. 남편은 저에게 크게 화를 내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주말인데 외출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처음 보는 태도에 너무 어이도 없고, 어처구니도 없어 저 역시도 엉엉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마음을 추슬렀죠. 내가 이래도 전혀 달라지는 건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뱃속의 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잊고 예전의 저로 돌아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말고 이제 지내야겠다고 다짐도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외출 후 양복 드라이 좀 맡겨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지만 전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이거 양복 드라이 좀 맡겨줘. 다음 주에 입어야 하거든. 미팅도 많고 외부 일정이 많아서 집 앞 세탁소로 부탁해. 알겠어. 또 드라이 맡길 건 없는 거야? 드라이 맡길 거 있으면 다 챙겨줘. 한 번에 가서 맡기면 되니까. 아니야, 그것밖에 없어. 나머진 그냥 세탁기에 넣어도 될 것 같아. 이제 기분 좀 괜찮아진 거야? 얼마나 보기 좋아. 이제 너 같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 저에게 남편은 오히려 지금이 더 보기 좋다며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랬죠. 그렇게 남편의 말대로 남편 양복을 드라이 맡기려고 이곳저곳 주머니를 뒤지다 웬 관리비 내역서를 발견했어요. 저희 집 관리비 내역서가 아닌 다른 집 관리비 내역서였는데 자그마치 20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순간 남편의 주머니에 있는 것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집 주소에 도착하자 현관문에 절대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라고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조금 무섭긴 했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고 초인종을 누르자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누구세요? 거기 누군가 있다면 저희 좀 꺼내주시겠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기 사람 있나요? 문이 안에서 안 열려요? 아니면 문이 고장 난 건가요?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안에선 절대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발 그러니까 밖에서 제 목소리 듣고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집안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전 관리소 직원을 불러 현관문을 열게 했죠. 관리소 직원은 이러면 안 된다고 했으나 이 집 명의를 가진 사람의 와이프이고 문 열어도 괜찮다고 제가 재차 말을 하니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일단 안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같은 여자였기 때문에 조금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어요. 관리소 직원을 불러 현관문을 딴 순간 제 눈앞엔 경악할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아니, 이게 다 뭐죠? 여긴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인데? 그쪽들은 누구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정말 제 잘못이에요. 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네? 아니, 누구신데? 그리고 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 사모님도 얼른 도망치셔야 해요. 네?
제발 저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다 말씀드릴게요. 나가게만 해주시면 이제 착한 일만 하고 살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 여자는 대뜸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사정을 했고, 그 옆엔 어린아이 한 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미래를 즐기다 아이까지 가졌고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고 했죠. 남편은 자기 커리어에 이혼은 절대 없다며 상간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상간녀가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자 상간녀와 아이를 이 집에 가두고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했던 거예요. 전화, 핸드폰 모든 걸 없애고 철저히 주말마다 남편이 장 봐준 걸로 밥을 해먹고 남편만이 드나들 수 있던 집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병원에 갈 때면 딱 아이만 데리고 병원을 갔다고 했고요. 절대적으로 밖에 나올 수는 없었다고 했는데 믿기 힘들더라고요. 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경악스럽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아니, 내가 믿고 존경하던 남편이 뒤에서는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고, 왜 그렇게 아이를 낳기 싫어했는지도 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가지고 낳으면 훗날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양육권이나 친권 문제로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철저히 뜯어 말린 거였어요. 제가 이 말을 다 믿어야 하나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어떻게 내 남편이랑 2년 동안 나 모르게 그럴 수 있어? 제가 다 죄송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기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모든 거 다 증언해 드릴게요. 그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도 만날 땐 몰랐어요, 정말. 여기 가두기 시작한 뒤부터 전 그놈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했어요. 이 어린아이도 지금껏 바깥 세상 한 번 못 나가봤어요. 그놈이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아, 기막혀. 어쨌든 지금 당신도 내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가정 있는 남자 껴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 재벌 달게 받을게요. 그 사람 진짜 벌 받아야 해요. 제발 그러니까 저 좀 믿어주세요, 사모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놈 아주 악질 같은 놈이에요. 사모님, 유산하신 적 있으시죠? 그것도 얼마나 와서 좋아하던지. 전 진짜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경악스러웠어요. 아, 당신도 똑같아.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당신이나 그 사이코놈이나 다를 게 뭐야? 남의 가슴에 못 박은 건 똑같은 거지. 정말 혼란스럽고 부들부들 이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완벽에 가까웠던 남편은 뒤에서 이렇게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전 일단 그 모녀를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그 모녀는 집에서 탈출하자마자 남편을 고소하였고, 즉시 경찰이 남편 회사에 들이닥쳐 남편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전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끔찍해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즉시 이혼소송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어요.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한국에서 꽤 큰 회계 법인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남편의 수사가 시작되자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전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묵묵히 홀로 싸움을 시작하였어요. 당신 지금 그 정신병자 말을 듣겠다는 거야? 나 따라다니는 스토커라니까. 형편이 너무 안 돼서 월세 준 것뿐이야. 나 알잖아. 불쌍한 사람 못 지나치는 거.
당신한테 나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안 그래? 제발 믿어줘. 아니, 당신은 그럴 사람이야. 당신이 지나치게 추구하는 그 완벽주의의 성향도 사이코적인 성향이야. 내가 애 낳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양육권이나 친권 분쟁이 생길까봐 애 낳는 걸 극도로 싫어했니? 너도 결과론적으로 네가 이렇게 될 걸 알았던 거 아니야. 넌 인간이 아니야. 나 몰래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미친 거지 아주. 그리고 네 핏줄을 낳았는데 그 핏줄마저 단 한순간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소름 돋아. 너란 놈 진짜 역겹다.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허탈하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진짜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이 와중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이요. 웃으면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인간 같지 않아서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정말 소시오패스 같았어요. 이 와중에 웃음이 나니까요. 아니라니까. 아, 너희 같은 미개한 것들이 뭘 알겠어.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걔가 나 협박만 안 했어도 나 이러지 않았어. 알아? 다 걔가 자초한 일이라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도 우린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넌 내 말만 들으면 행복해 했잖아. 남편 잘 만났다고 말이야. 안 그러냐고. 이런 사이코인 줄 알았으면 진작 이혼했지. 아이 유산됐다고 했을 때 감정 없이 잘 됐다고 하는 거 보고 느꼈어. 인간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근데 진짜 이런 놈일 줄이야. 넌 이제 사회의 경이야. 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네 엄마 가슴에 대목 받고 어디 한번 깜빵에서 썩어봐. 너 같은 놈을 낳고 네 엄마 미역국을 먹었다니 참 한심하다. 난 아무 죄 없다니까. 자기는 나 알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 거짓말 하는 거야. 내 말 믿어야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니, 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야.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그 여자 탓하는 꼴이란. 물론 그 여자 잘한 건 없지. 아마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죄를 톡톡히 치렀겠지. 너 하나 때문에 참 이게 다 무슨 꼴이니? 이젠 벌 달게 받아. 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외도로 인해 혼외자까지 둔 상황이라 이혼 소송은 쉬웠어요. 모든 것이 다 제 쪽으로 유리하였고 다만 혼인 취하 소송은 힘들더라고요. 혼인을 한 뒤에 외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는 어려웠고 이혼으로 가야 한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소송까지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 또한 확실하게 상간녀가 남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이제 상간녀와 함께 형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그렇게 믿고 있다가 이 사단이 나자 법정에서 2번이나 졸도하셨고 이제 와서 저에게 남편을 구제해달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 애미에 그 아들이라고 느꼈어요. 네가 좀 말려봐라. 우리 아들 알잖아. 그런 짓 못하는 거.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니? 우리 아들은 회계사야, 회계사. 대한민국에서 연봉도 탑에 드는 회계사란 말이야. 어떻게 그런 아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어? 이거 혹시 너랑 천연이랑 짜고 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건 단단히 오해라고.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당신이 그렇게밖에 못 키운 거야. 누구를 탓해? 평생 아줌마도 본인 탓하며 속죄하고 사세요. 당신 아들 정상이 아니야. 겉에선 완벽하게 보이고 싶고 뒤에선 저런 더러운 짓거리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이코라고. 뭐라고? 우리 아들이 어째서 사이코야? 회계사라니까? 이게 아주 막 나갔네. 너 전현이랑 짜고 우리 집 재산 빼돌리려고 짜고 친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난 못 믿어. 못 믿는다고. 이건 무슨 큰 음모임이 분명해. 안타깝네. 참 본인이 얼마나 오냐오냐 했으면 아들이 그랬겠어? 아들이 저렇게 된 건 아줌마 잘못도 있어요. 알겠어요? 콩 심은데 콩 나지 않겠어? 당신도 그렇게 아들 유세 떨더니 벌 받았다고 생각해. 어디 한번 범죄자 엄마로 살아봐, 이젠. 아무리 말해줘도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12년이란 징역을 받게 되었고 12년 동안 사회에 격리되었죠. 법정 구속행위 떨어져도 끝까지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는 정신 이상자 같았죠. 상간녀는 벌이 너무 짧다며 항소를 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기각되었고 12년형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상간녀도 싹싹 저에게 빌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벌 받은 거예요. 유부남인 거 알았는데도 멈추지 못했어요. 결국 이 꼴이 났지만 진짜 죄송해요.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당신도 어쨌든 저놈이랑 한패나 마찬가지니까 안 그래? 애만 불쌍하지. 당신 같은 엄마에 그리고 그 사이코 같은 아빠에. 그건 당신이 평생 책임지고 애한테 속죄하고 살아. 애가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건 아니니까. 알겠어? 네, 감사해요. 그리고 사모님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그 집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제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됐어요. 나도 사람 잘못 본 탓이지. 누굴 탓하겠어? 어쨌든 평생을 아이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하며 살아요. 상간녀는 거듭 저에게 죄송하고 용서해달라며 빌었고 더 이상 저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남편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혼외자 양육비도 꼬박꼬박 챙겨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재산 분할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또한 남은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야말로 두 모자의 몰락이었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던 아들의 몰락을 눈으로 지켜본 시어머니는 실성을 하였고 아직도 그럴 리가 없다며 그러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딱 아들과 단둘 뿐이었거든요.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진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더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마음을 추슬렀어요. 그래도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픔을 거의 다 잊고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은 기분 좋게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안 좋은 일 있은 뒤엔 좋은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언젠간 좋은 일이 올 테니 꼭 마음 추스르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글솜씨 없는 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겪게 된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첫 달은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집안 정리가 끝나지도 않았었고 내부 구조조정을 다시 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수선한 날들을 보냈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제 옆에 있어준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꼭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짐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무언가가 제 발끝에 닿았고 고개를 숙여보니 검은색 상자가 눈에 들어와 꺼내보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아내의 물건이라 함부로 열어보는 건 실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박스 테이프로 전체를 밀봉해 놓은 상자를 잠깐 흔들어 본 뒤 다시 침대 밑에 도로 넣어 두었네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뜯으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아내는 준비가 다 끝이 났는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렇게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식사를 함께 먹고 있는데 침대 밑에 있던 박스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음식을 먹던 아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박스 안에 있던 내용물이 뭔진 확인하지는 않았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일 수도 있잖아. 아예 뜯지도 못하게 테이프로 촘촘히 감아놨던데? 그냥 열고 싶지 않아서 촘촘히 감아둔 것뿐이야. 나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물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버리기에도 아까운 것들이라 밀봉해 놓은 거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물건인데 왜 버리기에 아까운 거지? 그런 물건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 상자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느낌을 주는 물건도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 상자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니지?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하루빨리 처리하도록 할게.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결혼했어도 당신 물건이 아니면 건들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제 시선을 피하면서 말까지 더듬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는 게 느껴졌지만 신혼 초라 저 또한 말도 안 하고 아내의 물건을 괜히 건드려서 안 좋은 기억을 또다시 꺼내게 한 것 같아 좀 미안했었어요. 아주 잠깐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아내는 다른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평소처럼 대하길래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검은색 상자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물건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장모님과 처형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끝나서 서둘러 들어왔는데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장모님과 처형의 얼굴은 붉어진 상태로 무언가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듯 보였었죠.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장모님과 처형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흘리던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이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장모님과 처형은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로 가족들 간에 풀지 못한 갈등이 약간 있어서 그런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가시는데 아내가 당분간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돌린 처형이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왜 너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나는 네가 한 결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니까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놔. 알겠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왜 다들 그러냐고. 너 정말 그러다 벌 받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면 되겠어?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하는 게 좋을 거다. 아, 글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랑 언니가 이러는 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몰라?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게 네가 잘했어야지. 적은 나이도 아니면서 그딴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나중에 그 피해 누가 감당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한 빨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고 두 번 다시 일로 엄마랑 내가 신경 쓰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엄마가 얼마 전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한 거 알고는 있어? 장모님과 처형은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꺼내놓으며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장모님과 처형한테 불만이 많이 쌓였는지 쉬지 않고 막말을 하면서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그런 광경을 목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태였죠. 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장모님과 처형이 제 눈치를 보더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며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집 밖을 나가셨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 뒤에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던 터라 방에 들어가 아내를 진정시켜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내가 혼자서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저는 그 자리에 멀뚱히 서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 일단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니 아내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눈물로 인해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띄었네요. 좀 괜찮아졌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퇴근하자마자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무슨 일이길래 장모님이랑 처형이 흥분하시면서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사소한 집안일 문제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거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은 물어볼 생각은 없지만 내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해 보여서 그런 거지. 정말 별일 아닌 거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고. 나는 남이 아니라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해야 될 사람이야. 숨기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두 번 다시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많이 힘들어 보였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면서 저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네요. 그런데 장모님과 처형이 다녀가신 이후로 아내는 매일 저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었어요. 보통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5시에서 5시 반 정도 됐었는데 아내는 매일 저녁 9시에서 10시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야근이 없는 회사라고 알고 있던 저는 퇴근 시간이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최근에 퇴사한 사람의 몫까지 해야 돼서 일이 많아졌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차라리 회사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내는 조만간 사람이 구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졌고
그런 아내의 행동들이 저에게는 불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결국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자 집에 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안 좋은 말을 꺼내놓게 되었고 처음으로 서로가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몇 시야? 그래도 평소에는 늦어도 10시에는 들어오더니 왜? 오늘은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네. 직원을 그렇게 부려먹는 회사가 어디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한 명의 직원이 퇴사해서 내가 그 사람의 업무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분간 이해해달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지금 시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당신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솔직하지 않고 항상 속마음을 전부 다 꺼내놓지 않잖아. 우리는 이제 서로 솔직해져야 한다고.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당신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잖아.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줄 것 같은데? 나중엔 솔직하게 얘기해주겠다는 믿음 하나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 나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는 거지? 조만간 회사는 다른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지금 상당히 힘들어 보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솔직해지고 모든 걸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바라는 거야.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일들도 많은 거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도 있는 거라고. 당신이 말하는 개인의 사생활이 나보다 중요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나한테 말하지 않고 숨길 생각인 건데? 당신 회사에서 5시 정각에 퇴근했다며? 회사에서 야근을 한 역사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퇴근하고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밖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시간을 나한테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좀 솔직해지면 안 되겠어? 당신 지금 내 뒷조사한 거야? 부부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방금 당신 입으로 얘기했으면서 어떻게 내 뒷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고 더 이상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내가 조만간 전부 다 해결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 나는 온전히 당신이 걱정돼서 회사에 전화해 본 것 뿐이었어. 그런데 회사에 야근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땠을 것 같아?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줘.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왜 당신한테 모든 걸 설명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데 설명해줘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또 다른 불신이 생겨나겠지. 지금의 상황에선 당신한테 너무 실망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당분간 우리 방을 좀 따로 쓰는 게 좋겠어. 난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 아내는 제가 뒤에서 몰래 조사를 해봤다는 거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1달 넘었는데 이런 관계로 발전되어 간다면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점점 문제가 커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서 최대한 침착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저와 같이 살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네요. 그렇게 서로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그날 이후 아내는 저에게 일절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안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결국 그 끝은 이혼밖에 없을 테고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 그런 불행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아내는 제가 뒷조사를 했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왜 제가 손을 내밀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웃긴 상황이었죠. 그만큼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아내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네요. 퇴근하고 나서 6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과 안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 저도 아내를 향한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뒷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퇴근해서 아내의 회사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 5시 정각이 되자 퇴근한 아내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올라탔고 그 모습을 보곤 조용히 거리를 유지한 채 뒤따라가게 되었네요. 아내가 탄 차량은 썬팅이 너무 진하게 되어 있어서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남자일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뒤따라 가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차량이 제가 쫓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속력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차량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올렸고 이리저리 추월을 하면서 절대 따돌리지 못하게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 앞에서 갑자기 바뀐 정지 신호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 허탈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전화를 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스친 침대 밑에 있던 상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와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터라 상자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침대 밑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상자가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숨겨둔 의문의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알 수 없는 물건이 담긴 상자와 장모님과 처형이 아내와 나눴던 대화, 그리고 누군가의 차를 타고 사라진 아내의 모습들은 저를 점점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만큼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날은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서 그런지 집에 있던 술이란 술은 전부 다 마셔버렸고 핸드폰 진동 소리에 한참 동안 잠들어 있던 제가 눈을 떴을 땐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가 버린 상태였네요. 진동이 울린 핸드폰을 힘겹게 주워들었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누르려 했는데 전화가 끊겼길래 다시 장모님께 전화를 걸으려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처가 식구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고 정신을 차린 뒤 급하게 장모님께 전화를 하니 바로 전화를 받으신 장모님께선 저에게 왜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냐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이 말을 이어나가시지 못하자 처형이 대신 핸드폰을 건네받아 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급하게 택시를 잡고 처형이 알려준 병원으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왜 이제야 왔냐고 두 손으로 제 가슴을 치면서 오열을 하셨고, 제 눈앞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자 장모님과 처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되묻자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남자인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네요. 전날에 제가 쫓아갔던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한 남자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물어보자 외도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가드레일 충돌 사고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미동조차 없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말도 없는 아내의 장례를 진행해야 됐고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던 결혼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장모님과 처형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친 장모님께서 화들짝 놀라며 처형을 데리고 자리를 옮기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장모와 처형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 두 사람이 인적이 드문 병원 사각지대에서 소곤거리는 대화를 듣게 되었고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면서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급하게 아내가 누워있는 안치실로 달려가 굳게 닫혀있는 관뚜껑을 부쉈습니다. 제가 관뚜껑을 부수기 시작하자 처가댁 식구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장인어른께서도 저보고 제정신이냐며 급하게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그렇게 관뚜껑이 열리자 제가 집안에서 그토록 찾았던 아내의 검은색 상자가 간 속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밀봉되어 있던 박스를 뜯어버린 순간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은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어떻게 된 거냐고 처가 식구들에게 물어보자 아무도 제 말에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은 장인어른의 멱살을 잡게 만들었네요. 저와의 시선을 피한 장인은 입을 굳게 닫고 있었고 엄청난 소란에 장모와 처형이 안치실로 급하게 들어오길래 상자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을 전부 다 바닥으로 쏟아내 버렸고 그걸 본 두 사람은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사진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제가 모르는 과거에 대해 이제는 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혜진이랑 저 사람이 무슨 관계냐고요? 왜 이 상자 안에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고 두 사람 품에 갓난아이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거짓을 얘기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보,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혜진이가 가지고 있던 유품이라 넣어둔 것뿐이라고. 우리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니까. 그래요? 제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두 분이서 나눈 대화를 제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제 핸드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다고요? 저는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재생시켰고 장모와 처형이 나눈 대화가 안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장모는 온몸을 떨면서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처형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 몰랐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가 식구들 모두가 한통속이었고 저에게 접근한 이유는 전부 돈 때문이었다는 게 녹음된 음성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찾을 수 있는 증거물은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걸 누가 알 수 있는데? 혜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 나보고 보관해달라고 했던 게 정말 다행이었던 거야. 만약 그 물건이 박서방 집에 있는 상태로 혜진이가 떠났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고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세상을 떠났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받을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 걔는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 어찌됐든 박서방 몰래 간 속에다 넣어놨으니까 화장하면 증거물은 같이 없어지는 거니 걱정할 필요 없다. 몰래 처분하고 싶긴 했었는데 혜진이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물건들이었고 그 안에 자기 자식의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 손으로 처분하기에는 뭔가 찝찝하잖아. 이참에 이렇게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래서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야. 고아였던 그놈과 10년 동안 동거하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다가 결국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애부터 덜컥 임신까지 하게 됐었잖아. 내 딸 인생 한번 살려보겠다고 둘이 겨우 헤어지게 만들어서 겨우 돈 많고 능력 좋은 놈이랑 결혼시키게 만들었는데 그놈이 나 몰래 내 딸이랑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걸 들켰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뱃속에 있던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 둘이 절대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무시한 벌이라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뒤쫓아간 것밖에 없고 자기들이 도망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어찌됐든 우리는 앞으로 박서방만 옆에 끼고 살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며 돈만 받아먹으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 사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우리는 그냥 피해자일 뿐이다. 너도 인생길 좀 피려면 앞으로 입 조심해.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기 전에 10년 동안 만나오던 동거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얼마 못 가 사망하게 되었고 장모는 둘의 관계를 정리시키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런데 아내가 저와의 결혼 이후 또다시 그 남자와 만남을 지속해 왔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장모에게 들키게 되면서 도망을 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숨긴 채 저희 집안에게 접근한 처가댁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동안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모든 건 장모의 조종하에 이루어진 결과였던 거였죠. 그렇게 아내의 장례가 끝이 나고 처가 식구들에게 소송을 걸던 도중 차량 사고가 난 근처에서
블랙박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블랙박스 영상 속의 음성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내와 그 남자와의 대화를 듣는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에 결국 오열을 하게 되었고 너무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네요. 나랑 그냥 도망치자고. 내가 앞으로 잘한다니까. 당신 아직까지 나 사랑하잖아. 나는 가족도 없고 당신 하나뿐인데 이렇게 끝낼 거야? 이게 우리 엄마가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당신이랑 함께 하는 거 지쳤어. 10년을 기다렸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 임신했어.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가 생겼다고. 엄마가 당신이 나한테 다시 접근한 걸 알고 계셔. 그리고 우리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나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뿐이야. 갈 길이 다른데 계속 고집 부려봤자 소용없다고. 그 사람은 당신처럼 욱하지 않고 맨날 술에 쩔어서 그런 곳에 드나들지도 않아. 오로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내 과거를 그 사람한테 밝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지금 그놈의 아이를 가졌다고? 내가 당신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을 것 같아?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리고 그거 알아? 아까부터 나를 따라오는 차량이 2대나 있는데 하나는 당신 어머님이고 또 다른 한 대는 아마 그놈일 것 같네. 지금 당장 차를 세워서 이 모든 사실 그놈한테 알리고 어머님한테 우리 다시 만날 거라고 얘기할까? 그걸 원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로 내 통장에 5억 넣어놔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이 세상 뜨진 않을 거야. 어차피 그놈 돈 많다며.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놈은 아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 제가 아내의 뒤를 쫓아갈 때 장모님도 아내의 뒤를 뒤쫓고 있었네요. 저는 놓쳤었지만 장모님은 그 뒤를 따라가다가 둘의 사고를 유발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뱃속의 아이가 그놈의 아이가 아닌 제 아이였다는 거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이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 건 한 사람만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고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처가 식구들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사기 결혼에 대한 법적 처벌을 진행하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후련하지가 않네요. 아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좋지 않은 과거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신중하라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모든 사실을 숨긴 사기 결혼이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무효 처리가 되었지만 제 삶에 평생 남게 될 기억이 된 것 같네요.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만나 관계를 이어나갈 때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길이 바뀌는 순간은 분명 찾아오는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가며 살아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4살 때부터 보살핌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할머니와 함께 했었어요. 곁에 있을 땐 잘 몰랐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 전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부터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얻어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이후 할머니께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그동안 식당 일을 쉬지 않고 해오셔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식당 문을 닫게 되는 날이 많아졌었는데 결국 그동안 살면서 걱정해왔던 일이 터지고 말았던 거죠. 병원에 가지 않으신다는 거 남편의 도움을 받아 억지로 모시고 가서 정밀검사 받아본 결과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췌장암을 발견하게 되면 이미 늦어버렸다는 건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암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긴 했었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동안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복용하면서 저를 속이고 계셨던 게 문제였습니다. 보통 사기 정도 되었을 경우 복통이 상당한데 그걸 참으면서 저한테는 내색조차 안 하셨죠. 저도 성인이 된 이후 타지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래도 할머니가 저에게는 하나뿐인 가족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주말에는 꼭 할머니 얼굴 뵈러 갔었는데 갈 때마다 병원에 가자는 제 말을 무시하셨던 할머니의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 상당히 힘든 날들을 보냈던 적이 많았었어요. 병원비 아깝다고 끝까지 버티시다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손을 쓸 수 있는 시기조차 놓쳐버려 결국 병실에서 할머니 손을 잡은 채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시면서 입원도 하지 않겠다며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할머니, 병원에서 일단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퇴원하겠다는 거예요?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저 혼자 남겨지는 거 싫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며칠 동안 입원하면서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요. 여기서 퇴원하면 집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식당으로 가실 거면서 제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절대 안 되니까 무조건 누워 계세요. 그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오기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불안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몸 쾌차하시는 게 우선이잖아요. 여기까지 달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다 세영이 잘 되는 거 보고 싶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증손주 태어난 것도 보셔야죠. 병원에 계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세영이 말 들어주세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이 먹고 병원에 누워서 명을 연장하겠다고 치료받는 것도 웃긴 거야. 갈 때가 됐으니까 가는 거지. 할머니는 차라리 주어진 시간 뒷정리나 좀 하고 떠났으면 하는데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렇다. 할머니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의사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 몸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안다며 더 이상 붙잡지 말라고 화를 내셨어요.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것도 아니시면서 왜 식당 문을 열려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할머니께 원망스러운 말을 늘어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알지 못했던 말이 할머니 입에서 나왔고, 몸이 힘들어도 식당 문을 왜 열려고 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영아, 이 할미가 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고 힘들어도 식당 문을 열려는 이유는 너희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온다고 했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식당으로 찾아온다고 했었어. 그래서 할미는 꼭 돌아올 거라 믿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란다. 내가 이 이야기를 이제서야 꺼낸 건 세영이 네가 아빠가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오다가 결국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만큼 괴로움도 클 것 같아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어. 할머니가 혼자 감당하는 게 좋지 어렸던 너에게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가 그랬거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를 나한테 맡기고 떠난 내 아들의 눈빛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확신에 찬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면서 꼭 돌아올 거라 했었거든.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식당을 지키고 있었던 거야. 세영이 너에겐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 이유는 그래야 미련이 남지 않을 것 같아 그랬어.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다 너 생각해서 한 말인 거 알아줬으면 한다. 할머니한테 처음 듣게 된 아빠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그날 꽤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동안 세상을 떠나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왜 그동안 식당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열어두려고 하셨는지도 알 수 있었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건 이미 저희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마음을 접을 수가 있었어요. 제 앞에 놓인 할머니의 건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쓰러지실지 모르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 때문에 회사의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한 뒤 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곧장 할머니 댁으로 가는 걸 이해해 주었지만 문제는 이 일로 시모가 단단히 화가 났는지 당장 집으로 오라는 말씀에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 저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로 휴지뭉치가 날아왔고 시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너는 우리 집안이 우습니? 내가 아들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 하고 있은 줄 알아? 냄비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있더라. 그걸 보게 된 내가 눈이 안 돌아가겠어?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고 김치 하나 없어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아들이 라면이 웬 말이야? 너는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거야?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할머니 댁에 잠시 다녀온 뒤에 장 봐서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거리까지 밥이랑 반찬 만들어 놓고 출근하는데 이 사람이 아침 때 반찬을 전부 집어먹어서 저녁 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건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냐. 어머님이 오해를 하시잖아. 그리고 잠시 상태만 살피고 오는 거라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옷들 전부 저 사람 옷들이잖아요. 제가 몇 번이고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아서 저도 많이 힘들어요.
어머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좀 더 신경 쓸 테니 기분 푸시고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은 제가 한 말에 대해 당황하셨어요. 남편이 먹성이 워낙 좋아서 그날 만들어 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전부 먹어 치워버려서 양을 많이 하면 저녁밥 먹을 때 끝이 나거든요. 매일 반찬 새로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그날 아침에 반찬 만들어 놓은 걸 전부 다 먹어 치워버렸는지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시모가 오해를 했던 거였고, 그로 인해 저에게 휴지 뭉치를 던진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게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 답답하게 처신한 남편에 대해 시모가 가고 난 뒤 한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는 있지만 고쳐지지가 않아 답답할 뿐이었죠. 착한 사람이긴 한데 융통성이 워낙 없어서 갑작스러운 대처를 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몇 번 정도 있었죠. 할머니가 몸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부터 식당과 집을 병행하며 왔다 갔다 하는 게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할머니를 설득시키려 식당을 찾아갔는데 밖에서부터 꽤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길래 급하게 문을 열어보니 손님들이 할머니와 누군가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새아가 왔냐? 사장 어르신 좀 말려봐라. 그냥 나는 식당 좀 둘러보려고 온 건데 갑자기 난리를 치시잖아. 어머님이 갑자기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걱정되셔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볼 일이 있으신 거예요? 말도 마라. 갑자기 찾아와서는 여기 식당을 부동산에 언제 내놓을 건지 물어보고 있더라. 한평생 몸담은 곳인데 뺏어가려고 하고 있잖아. 나가라고 소리쳐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어차피 세용이한테 유산으로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될지 궁금해서 와본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오늘 내일 한다면서요. 어차피 낡아 빠진 쓰레기 건물인데 왜 이리 예민한 건지 모르겠네. 여기에 좋은 거라도 숨겨놓으셨나?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이 옆에 내가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이래서 눈을 못 감고 버티고 있는 거라고. 결국 할머니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쓰러지고 마셨어요. 시모도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사이 손님이 급하게 구조대에 신고를 해주셔서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쓰러진 그날부터 깨어나질 못하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많이 돼서 그런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며 고개를 흔드셨어요. 그동안 버티고 계신 것만도 대단하시다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해 준 뒤 병실을 나가셨네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시모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생각 없는 말을 늘어놓으셨어요. 뭘 그리 눈물을 흘리고 있어? 갈 때가 됐으면 가는 거지. 늙은 노인네가 힘은 어찌나 세던지 내 머리 다 뽑힐 뻔했다니까. 나는 그냥 주변 상권 사이에 홀로 낡아 빠진 식당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가본 건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왜 안 팔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냐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계시는데 좋은 거라도 숨겨놔서 안 파는 거냐고 물어보자마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가는 마당에 하루빨리 세영이 너한테 상속해주고 떠나면 번거로운 일이 없어지잖아. 다 생각해서 얘기해주는 건데 혼자서 흥분하고 노발대발한 이유를 모르겠네. 이래서 늙으면 빨리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제발 적당히 하세요. 어머님이 참견하실 상황이 아닌데 식당을 찾아가신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각자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건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꼬아서 사람 기분 상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머님 때문에 지금 저희 할머니 쓰러지신 거잖아요. 저희 아빠가 꼭 돌아오겠다고 할머니와 약속을 하셔서 지금까지 식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작정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라고요. 결국 병실에서 생각 없는 말을 뱉어대던 시모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고 말았어요. 갑작스럽게 목소리를 높여서 그런지 시모가 많이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다음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급하게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 옆에 붙어 있었지만 그동안 힘든 몸을 버티고 계셨는지 눈을 뜨지 못하고 거친 숨만 내쉬면서 힘들어 하셨어요. 할머니를 몇 번이나 외쳐 불러보았지만 제 목소리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뒤늦게 병실로 들어온 남편이 쓰러져 오열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곤 부축해 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했던 할머니와의 추억들을 가슴에 묻어둔 채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시모가 술이 많이 취했는지 술병 하나를 들고 제 옆으로 오더니 할 말이 있다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언제 팔아치울 거야? 이제 식당 처분해도 되잖아.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 그런데 내가 식당에 팔을 들였을 때 주방 안쪽에 팡이 하나 있더라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추성거리고 계시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서랍 안에다 뭘 숨기더니 자물쇠로 잠그시더라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건 틀림없어. 장례식이 끝나고 같이 식당에 가보는 게 어때? 우리가 모르는 대단한 물건을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 이건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다니까. 세영이 네가 그때 표정을 못 봐서 그래. 어머님, 지금 저희 뭐 하고 있어요? 할머니 장례 치르고 있는데 저한테 그게 하실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본인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여보,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어머님 좀 모시고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여긴 나 혼자 있을게.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취한 걸로 보여. 그럼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이라도 하란 말이야? 산 사람이 중요하지. 세상 떠난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앞으로 살 걱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니?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기를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네가 하는 행동은 나랑 인연 끊겠다는 것밖엔 안 보인다. 대단한 거 받는 것도 아니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쓰레기 식당 하나 가지고
엄청 유세 떨고 있네. 그까짓 것 하나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내가 너 받아줄 때 집안 본 적 있어? 불쌍해서 걷어들여 줬구만 하는 꼬락서니 봐라. 시애미를 아주 물로 보고 있네. 네가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 안 할 거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 손이 팔이 되도록 빌어도 소용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시모는 술이 많이 취하셨는지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셨어요. 더 이상은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남편과 함께 시모를 모시고 장례식장을 나가셨어요. 그제서야 조용해진 장례식장 안에 시모가 던져 깨진 술병들을 치우면서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날들의 시간은 흘러갔고 할머니의 장례를 끝낸 뒤 말이 많았던 식당 앞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4살 때부터 살아왔었던 이곳은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주변 상권이 전부 발달이 된 상태라 오히려 할머니 식당이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근처 식당에서도 건물을 새로 올리던지 처분을 하라는 민원도 꽤 들어왔었어요. 이곳에서 먹고 자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주방 뒤쪽으로 작은 방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아왔었어요.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바쁘게 움직이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지고 흔적들이 묻어 있는 곳을 차마 처분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추억의 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누워 계셨던 할머니의 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는데 구석 한편에 자물쇠로 잠겨있는 작은 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 시모가 장례식장에서 한 얘기가 생각이 나길래 뭔가 싶어 카운터에 열쇠 뭉치가 항상 올려져 있던 게 떠올라서 가지고 다시 들어와 맞는 열쇠를 찾아서 꽂아보던 중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그래서 함 안에 손을 넣어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빼내었는데 흰색 봉투만 수두룩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집어 꺼내보니 할머니가 적어 내려간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적혀 있었고 그 안의 편지 내용들은 전부 할머니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사건들을 써내려간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읽어보았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은 편지는 저를 위해 쓰신 내용이었습니다. 세용아,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너를 두고 먼저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동안 살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바르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세영이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면 함 안에 있던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한 상태일 텐데 내가 그동안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댔던 이유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 너희 아빠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야. 그리고 너희 엄마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그걸 할머니는 너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이 사건이 드러나게 하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식당을 지키고 있었던 거야. 너희 아빠가 언제 올지 몰라서 계속 식당 문을 열어뒀다는 건 그건 할미가 너희 아빠의 엄마로서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에 그런 행동을 보인 거란다. 그때는 우리 가족 모두 너무 불행했었어. 둘이 잘 먹고 잘 살겠다며 결혼시켜달라고 찾아와서 허락을 해줬었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지. 결국 너희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야. 너희 아빠는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어. 고아원에서 자라온 너희 엄마는 너를 낳고도 결혼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계속 밖으로 돌았고 그걸 따라다니며 말렸지만 결국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했는지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바람 피운 남자와 너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다. 하필 식당을 내가 잠시 비운 사이 바람난 남자가 너희 엄마를 데려가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순식간에 사건이 터지게 된 거지. 너희 아빠는 이성을 잃은 상태로 멍하니 서 있었고 나는 급하게 사태 수습을 해야만 했어. 그런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며칠이 지나고 너희 아빠도 세상과의 작별을 하고 말았단다. 내 손으로 창고 뒤편에 모두를 묻게 되었었지. 이미 나는 내 아들을 도와 범행을 숨겼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 4살밖에 안 된 세영이 너를 두고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끔찍했기에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할미가 세상을 떠나고 이 식당을 처분하게 되면 분명 새로운 건물이 올라오면서 창고 뒤편에 묻힌 너희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남자 한 명이 모습을 드러내겠지. 할미가 너에게 이런 짐을 짊어지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할미도 엄마로서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 할미가 모든 걸 정리하고 가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못난 우리 가족을 용서해다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의 엄청난 사실들을 30년이 넘도록 숨기고 계셨다는 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제서야 할머니가 왜 창고 옆에 항상 소주 한 병을 가져다 두는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며 창고 옆쪽에 놓여있는 소주병을 발견한 곳을 보고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부모님과 한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고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해주신 할머니가 너무 끔찍했어요. 그렇게 창고 옆에서 한참을 주저앉아 괴로운 마음을 눈물로 터뜨리고 있는데 할머니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몸을 일으켰는데 저를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는 할머니가 작성하셨던 편지를 들고 계셨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서는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집안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었다니 정말 끔찍하다.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노인네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너도 지금 알게 돼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당장 이혼해라. 정말 다행이지 뭐야. 네가 임신을 했어 봐라. 그 아이는 평생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거라고.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길 수가 있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이런 쓰레기 같은 식당을 유산으로 받았다면 우리 집안도 똑같은 범죄자 취급받았을 뻔한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이 돋는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 어디 도망갈 생각 하지 말거라. 처음 인사 올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더구먼. 이런 엄청난 일을 숨긴 채 지금까지 채 없는 사람처럼 살고들 있었어. 너희 부모와 노인네가 저질렀던 잘못 다 네가 받도록 해라. 알겠어? 시몬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시 뒤 경찰이 찾아와 모든 내용을 조사한 뒤 시멘트 바닥을 깨부숴야 할 장비를 동원해야 해서 인력을 충원해야만 했어요. 정확하게 어디에 묻혀 있는지 위치를 몰라 중장비를 사용해야만 했고 결국 할머니가 지켜오시던 노포는 끝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주병에 놓여있던 창고 쪽 주위로 땅을 파기 시작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노포를 보고 있던 그때 땅 속에서 자네가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거의 썩어 없어졌는지 몇 개 남지 않은 잔해로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상 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저에게까지 지장이 오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시부는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시모가 이혼을 얘기한 이후 더 이상 제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시부도 저를 불쾌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을 뿐 저를 위로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짐을 저 혼자 짊어져야 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손가락질을 당했고 할머니가 남기신 하나뿐인 식당은 헐값에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해물로 유전자 검사를 하니 할머니의 말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엄마와 아빠와의 유전자가 일치하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엄마와 바람을 피웠다던 그 남자는 신원조회가 되지 않았어요. 담당 경찰의 말로는 고아 신분이었던지 떠돌이 생활하는 남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조차 들어오지 않은 사건이고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가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할머니가 남기셨던 편지의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배신감 또한 느껴졌어요. 저를 그동안 키워주셨던 건 전부 무의미했던 거였죠. 그리고 남편과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에서 만났을 때 저를 벌레 보는 것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정까지 없애려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말 당신 집안이 그런 쓰레기 집안일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내가 그동안 잘 보였던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솔직히 너희 집안 벌레만도 못한 집안 아니야? 바람 피워서 그런 충격적인 상황들까지 벌어지고 그리고 그걸 숨기려 했다는 게 너무 소름 돋는다. 내가 만약 너랑 살다가 나도 당신 부모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사라질지 어떻게 알아?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너랑 이혼을 안 하면 분명 언젠가 내가 당하게 될 게 뻔하다고. 그리고 절대 고개 들고 다니지 마. 뭘 잘한 게 있다고 길거리를 다니려는 거야? 솔직히 너도 떳떳하지 않잖아. 내가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 위자료라도 왕창 뜯어내려다가 나중에 밤길 위험할까봐 엄마 말대로 그냥 놔줄 테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마지막까지 꼭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기분이 좀 풀리니? 나도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동안 살면서 전혀 몰랐던 일들이 갑자기 터졌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도 피해자야. 이런 식의 삶을 원한 게 아니라고. 앞으로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잘 살아. 범죄자 집안이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너희 집안도 정상은 아니야. 그런 인성으로 좋은 여자 만날 것 같니? 그렇게 남편과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모는 2번 다시 만나지 말자며 큰 소리를 치고 저와의 인연을 끝내셨어요. 제일 서러웠던 건 저희 남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행동을 듣는 순간 변해버린 눈빛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차가웠거든요. 지금 현재 집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든 상태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저를 보고 범죄자의 딸이라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 현관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된 이후 매일 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는 지금의 충격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네요. 만약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딸이 계시다면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한마디라도 좋아요. 혼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아플지 몰랐는데 부모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한 영향이 제 인생의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는 게 이렇게 힘들 거라곤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